지금 주변에요 스페이스X를 못 담아서 안달입니다. 나중에 테슬라와의 합병까지 이어지는 큰 여정 속에서 결국 AI와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해질 거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전문 회사입니다. 둘 다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있죠. 밀리면 사라라는 밀사라는 말씀드렸었고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8,800포인트, 8,850선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제 꿈의 10,000포인트도 가까워지고 있죠. 내일 새벽이죠. 6월 FOMC가 있는데 FOMC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10,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즉 주가는 어닝에 대한 프락시, 기업 이익에 대한 대리변수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10,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앞단에 우리 증시를 재평가하는 리레이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더구나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 상승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아지는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라. 근데 참 중심을 잡기 힘들죠. 주식시장은 특히나 은유적인 표현인데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다만 그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기업이고요. 기업 중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이 매우 희소하고 밸류가 배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산업이 무엇이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야흐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에서 가장 중요한 교집합은 메모리 반도체.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중심 속에서 흔들흔들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바뀌죠. 또한 테마도 바뀝니다. 따라서 비중 조절이죠. 매우 중요하게 메모리 주도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이외에 테마 아니면 그때 미래의 트렌드를 갖고 조금은 세틀리티 위성 전략을 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도주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코스피 시장, 즉 우리 한국 증시를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건요, 지금 SK하이닉스를 사서 10년 뒤에 열었더니 10배가 났다.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자발적인 투자인 것이죠. 장기 투자는요, 매월, 매 순간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사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240만 원 정도 평단인데 240만 원을 10년 뒤에 열어서 내 단가가 평균 단가가 240만 원이다라는 것은 저는 비자발적 투자고요. 오히려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쉐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익절이라는 것은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죠. 왜냐하면 나의 이런 도전과 나의 기본적인 전망이 맞느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현실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식은 모아가면서 단 아무 종목이나 모아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고 또한 실적 가시성이 유효한 업종과 종목을 조금씩 꾸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면. 만약에 중간에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세요. 네,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과 좋은 산업군을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밀리면 사라라는 밀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입니다. 매우 관심이 많으시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전문 회사입니다. 둘 다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있죠. 자, 이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사이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사이클을 넘어서 인프라로 볼 것이냐. 저는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도 드려요. 사이클일지 사이클이 아닐지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될까는 모르는 것처럼, 또한 불확실한 것처럼 그런 불확실한 것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패권국 중심으로 안보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귀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이클, 즉 가격 논리가 아닙니다.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 왜? 생존을 위해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란 건 무엇일까요? 장이 흔들릴 때 그 저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이 흔들릴 때, 장이 빠질 때 덜 빠지거나 장이 오를 때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죠. 자,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후장 1시부터요 우리 장의 시세가 좀 바뀌었죠.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는 즉 우리 지수를 앵커링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메리트와 매력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주도주라는 것이 왜 주도주일까요? 자, 지금의 우리 시장 19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라는 시대가 있었고요. 85년부터 89년까지 있었죠. 또한 지금 월드컵 시즌이지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오필슨 코리아 짝짝짝 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 그래서 한국을 드라마틱하게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죠. 자, 그 두 번의 시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강세장입니다. 자,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속에서도 종종 흔들림과 조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라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강세장이 과거 80년대 후반과 2002년도 바이코리아 시대보다도 훨씬 시세와 폭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세장의 주인공은 바로 주도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전자와 닉스, 저는 닉스전자라는 말도 사석에서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매우 좋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의 상승세 회복 어떻게 보면 남일 같다. 내 얘기 같지 않다라는 말씀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전자 닉스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 근데 또 그분들도 포모가 있으세요. 어쨌든 계좌는 좀 더 수익이 났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넘어서 포모의 극단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 이번 장의 상승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됩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AI 넥스트 흐름이 어떻게 될까? 우주 로봇, 피지컬 AI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집합이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했을 때는 그것은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도 수많은 공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쇼티지, 즉 부족한 병목이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의 강세장은 쏠림이었고 앞으로도 쏠림은 불가피하다. 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취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호재가 많습니다. 자, 6월 22일 날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오후에 시세를 내는 게 뭘까요? 물론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 우려, 해프닝 등도 있겠지만 6월 22일은요. SEC 미국의 증권거래협회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의 심사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즉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우상향을 앵커링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삼성전자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도 훌륭한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가 밝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비중을 7대 3 정도로 SK하이닉스에 좀 더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HBM3까지의 전 세계 해자는 SK하이닉스였죠. 하지만 HBM4, HBM4 2로 보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수율입니다.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자, 한번 이 전쟁에서 누가 승자일진 아직은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HBM3에 대한 확장력 더 나아가서 최근에 메모리, 랜드 다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종합 반도체 회사보다는 메모리 전문 회사가 좀 더 가볍고 탄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언젠가는 이 강세장도 한 번은 꺾일 겁니다. 단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7월 7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7월 말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2분기는 좋을 겁니다. 다만 2분기의 걱정은 뭐겠습니까? 올해 말 아니면 2026년, 2027년까지의 걱정이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의 눈높이가 2028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2분기에 2027년도 아니고 2028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과 자신감이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계를 좀 바로잡으면 연초 대비 외국인의 우리 코스피 지수의 순매도는 한 150조 원 정도 되고요. 어마무시하게 나갔죠. 그런데 왜 나갔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국인 입장에서 지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때부터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나아가서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많이 담아놨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 75%, 4,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더블업 돼 있지 않습니까? 지수 자체가 더블업 됐기 때문에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MSCI, 즉 미국 MSCI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국 마켓 기준으로 25% 내외에 있는
한국의 이 비중이 이미 목에 찼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이유로 지수가 오르면 올수록 나의 포트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흐름이 여전히 온고잉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럼 이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MSCI 신흥시장구에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공교롭게도 6월 말에 우리 MSCI 선진국의 워칭리스트, 즉 관찰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은 1년 반 뒤에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런 큰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수가 오르면 올수록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식을 순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도가 좀 더 경감되려면요,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괄목할 만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매도하는 그 탄력과 시점은 좀 더 이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1년 전부터 SK하이닉스의 밀사, 여주사를 얘기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 ADR 상장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요,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비율로 한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 차이에 따라서 주식 수 차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주주 가치의 희석 아니면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큰 물량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인 SK스퀘어가 보통 지주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5%의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SK스퀘어는 그 법이 업데이트 되기 난 후에 상장됐기 때문에 20%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한 5% 내외 1%에서 5% 내외의 ADR 주를 발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지금 큰 범위는 규모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다와 쉽게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지금도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 환전에 대한 이슈가 없고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고 절차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 입장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주식을 살 가능성, 더 쉽게 살 가능성이 외국인 수급에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ADR 주에서의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 한국에 있는 이 본주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수급적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바야흐로 재평가이죠.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한 7배 언더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은요 16배입니다. 자, 어디가 더 맞을까요? 미국에 있다고 16배를 받고 있고 어깨 3입니다. 마이크론은 어깨 2위인 SK하이닉스는 한국에 있다고 7배, 6배 반, 7배를 받고 있다. 자,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쌀까? 저는 이 재평가가 ADR 발행과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말 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죠. 마이크론 실적은 메모리 업황을 대변해 줄 거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담보해 줄 겁니다. 결국 실적 시즌으로 우리 시장의 이목이 돌아왔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실적은 즉 2026년 2분기 실적이죠.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적은 매우 좋다. 여기서 우리들은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고 시가총액 4위까지도 등극하게 했는데요. 뜨겁죠. 하지만 스페이스X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밸류체인 상에서의 가장 중심에는 여전히 AI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스페이스X로 연관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 최근에 오늘 방산주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더 나아가서 밸류체인에 있었던 스피어와 알맥 등등 이런 많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페이스 상장이 나중에 테슬라와의 합병까지 이어지는 큰 여정 속에서 결국 AI와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해질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입니다. 아직 안 보이죠? 미래에 갈 방향성이지만 여전히 가시성에는 좀 더 유연함이 있습니다. 즉 오랜 시계를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단기적으로 볼까요? 지금 주변에요, 스페이스X를 못 담아서 안달입니다. 더군다나 코리아 패싱 얘기도 나오기까지 공모주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못 담았기 때문에 그 뒤로 시세를 내면 당연히 포머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 스페이스X의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적자 기업이지만 왜 적자였냐? 결국 AI에 대한 투자 때문인데요. 그 AI는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또 다른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단 수급적인 것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락업 물량이라 그러죠. 결국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20년이 넘게 그동안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둘씩 물량이 출해될 건데 9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물량이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9월 중순이냐 말경에는 스페이스X 관련된 그동안의 투자들이 물량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공모주를 못 담았다면 한 템포 쉬고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타이밍 즉 수급적인 시장에서 물량 출해가 9월 중순에서 말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투자적인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종전의 사인은 19일 금요일 날 스위스에서 열리죠. 하지만 세상은요 이미 종전을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시장은 종전을 이미 프라이싱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 흐름입니다. 자, IEA 국제에너지협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상당 부분 높은 수준, 배럴당 $80 순에서 지속될 것이다. 왜? 생산 설비가 무너졌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전략 비축유가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리스트러킹, 다시 채우는 데 있어서 연유 수요가 가격을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2000년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즉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WTI 기준으로 미디언 값이 배럴당 $64입니다. 저는 그 수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워낙 공급처가 다양합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잊지 않고 있죠.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석유 자원을 확보했다는 측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 합의 과정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란의 원유 수지 금수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장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선물 가격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번 이란 전쟁이 끝이 아니고 이 다음은 어딜까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도 종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의 안정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공교롭게 FOMC 전날인데 캐비너시는 동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올해 연말까지 동결 아니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동결을 빙자한 매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우리 증시 즉 위험 선호를 이끌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보자산 제가 패권국의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될까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 200년 역사 속에서 왜 패권국이 되었느냐? 안보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안보자산은 어떤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수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안보자산의 범주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요가 붙는다. 국가적으로 그 안보자산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태적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최근 패권국인 지금의 패권국인 미국 더구나 미국의 안보자산이 5년 전에 석유에서 지금은 반도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안보자산 즉 패권국인 미국이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권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산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은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폭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와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이 아니고 인프라고 거기 중심에는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미국의 패권국, 미국이 안보 자산이 반도체이기 바로 직전이 석유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석유는 미국에는 더 이상 사우디한테 받아야 될 자산이 아니고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과 가질 수 있는 자산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5년이 흘러서 미국이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왜? 석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제1번 안보 자산이 메모리 반도체이지만 미국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죠. 자,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다시 한번 트럼프, 리쇼어링, 미국에 있는 생산 공정을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갖고 와라. 아니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즉 이 끝은 언제 끝날까요? 마이크론을 위시한 인텔을 위시한 다양한 파운더리도 있겠죠. 미국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니면 TSMC에 버금갈 만큼 초격자 지위를 다시 한번 미국 자체적으로 내재화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회는 오히려 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한국산의 초격자는 지금 미국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엔트로픽이 오픈 AI가 다른 것은 보안이었죠. 기본적으로 피지컬 AI도 이 보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보안 분야는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 AI 범주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넥스트 주도주는 무엇인가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은 뭘까요? 전력일까요? 아니면 우주일까요? 로봇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AI 시대에요. 돈을 벌고 싶죠?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병목에 주목해야 된다. 즉 AI 시대의 병목은 향후 주도주의자, 향후 먹거리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의 병목은 전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판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앞단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애널리스트야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다양한 병목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병목을 찾기 힘들다. 찾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뒤늦게 찾는다라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병목,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입니다. 병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디램 가격이 얼마나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다 보면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해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종목 2,500개 중에서 앞으로 돈을 버는 기대 이익의 한 60%를 전자와 닉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완전히 쏠림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이 우리 코스피 지수에 10,000포인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자, 주가는요 방정식입니다. PER 곱하기 EPS입니다. 즉 밸류에이션과 이익인데요. 우리 상장사들의 1년 뒤에 기본적으로 EPS 추정치가 860조 원입니다. 860조 원을 벌어들일 것 같다는 추정치인데요. 그 앞단에 PER, 자 우리 코스피 지수의 평균 PER이요 현재 9.9배, 즉 10배입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860조 원, 8,60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나오는 것이죠. 코스피의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한 7,700조 원, 7,7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업사이드를 감안해 봤을 때 10,000포인트가 간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두 기업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앞에 리레이팅이 있거나 아니면 리레이팅이 안 된다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종목과 산업들이 같이 우상향으로 움직여야겠죠.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워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앞에 리레이팅 가능성도 일어나고 있고요. 뒤에 또 다른 넥스트와 병목은 무엇이냐고 하면 조방 원전도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종전하면 오히려 대치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사는 그동안 시세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과 동일하게 종전은 방산이 꽃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방산도요 똑같은 방산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으로 달리는 전차, 탱크와 방산과 앞으로 우주, 미래로 달리는 비행기 같은 미사일,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방산도 그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를 위시한 조선, 방산 이 두 부분이요 좀 더 우리 국방 쪽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방산도 육지냐 아니면 공군이냐에 따라서 좀 더 이분법 될 수 있을 것 같다. 방산은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재무장을 차치하더라도 AI 시대에 이런 방산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례로 이런 말씀드리죠.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요 첫날 어떤 일이 있었죠? 이란의 수뇌부 40명왕이 한 번에 다 폭사했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때문입니다. 즉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 때문에 적세육소의 표적 전쟁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방산도 결국에는 AI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입니다. 종전은 재건과 연결시킬 수 있고요. 재건은 한때 재생에너지와 건설이었죠. 결국 원전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건설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이란에서 재건이 과연 한국 건설업체한테 기회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업체들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동맹의 기준과 잣대가 바뀌고 있다. 과거처럼 이데올로기, 조약, 어떤 미군의 주둔수에 따라서 동맹의 잣대가 갈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에게 적재적소의 물건을 조절할 수 있는가, 또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즉 제조 능력에 따라서 동맹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데올로기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아니고
아니고 제조 능력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GDP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 27%를 담당하는 제조업이 한국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이란의 재건은 건설, 인프라, 원전 등등의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법이 세 차례 개정되면서 많은 것들을 하죠. 하지만 하반기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가 눌림 방지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화인 것이죠. 결국 상속증여세가 주가 눌림의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색을 차치하더라도요, 상법 개정, 주주 환원은 당연하고, 그 이에서 뭐 중복상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수라고 본다면, 주가 눌림 방지법에 대해서 이런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한 개정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끝났죠. 따라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지난 우리 시장의 이목이 실적에서 금리 매크로로 잠시 옮겼다가 이번 FOMC를 끝으로 다시 한번 실적으로 옮길 것이다. 주가 눌림 방지법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겠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주와 객을 봤을 때 주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참 더디죠. 오늘은 공교롭게도 코스닥의 시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코스피의 상승분에 비하면 코스닥의 상승은 글쎄요, 상승했다고 봐야 될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업은요, 주가는요, 돈을 버는 기업의 상당 부분 시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별로 없죠. 따라서 코스닥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급이고 하나는 정책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승강제도 초입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일부 리그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좋겠죠. 기업들은 좋겠죠. 하지만 강등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완전히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 정책적인 움직임은 코스닥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기업을 한 곳에 모아주기 때문에 기관 자금의 수급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요, 수급이죠. 국민참여형 펀드가 1차의 흥행에 의해서 2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5년간 150조 원의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벤처 투자를 위시한 성장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코스피도 상당 부분 있겠지만 코스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관 자금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1번과 2번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관 돈이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승강제도가 우리 기관 자금, 즉 국민 참여 펀드를 위시한 우리나라 연기금, 기관 자금의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